대추 토마토 이쪽 유명합니다. 조선 그죠? 네? 대추 토마토. 아까 저 대추 토마토. 대추 토마토. 제가 처음 났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났을 때 저희는 어렸을 때 노란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서 좀 앵두인 줄 알고 먹었다가 실망했습니다. 앵두가 좀 더 컸다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앵두는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앵두가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앵두가 오래 못 가잖아요. 금방 물러져요. 앵두가 맛있는 거. 오직 있으면 노래도 있었겠습니까? 자, 446쪽 가겠습니다. 네, 구신법은 나중에 몇 번 더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 살펴봤습니다.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절차인데 신고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신고의 당사자 체계도를 보시면 먼저 거래 당사자가 있고 이 중개업자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줄래요?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겠죠? 박스에 2번에 중개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요. 신고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 세금 사람 할 수가 있네요. 거래 당사자가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요. 447쪽 맨 위에 신고 절차를 박스 보고 있어요. 신고 대행할 수도 있고요. 신고하는데 어떤 걸 신고하냐 이거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방금 입주권 있었죠? 입주권. 도정법에 의한 도정법이라고 하죠. 되게 도시민주구환경법에 의한 입주자 선정 대치,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지위. 그래서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해서는 신고하라 이겁니다. 매매 체결부터 60일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할 때 6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에 가서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세무관서에 통보해 주죠. 실은 이것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거죠. 세금 받겠다. 세금 받겠다고. 세금 받겠다고. 그 다음에 가격검증 시스템에 보시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는데요. 이거 바뀌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주세요. 해양을 못 하나요? 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체계도에서 이제 누가 신고하느냐 이겁니다.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했다면 당사자가 가서 신고하고요. 당사자가 신고하는데 둘 다 손잡고 가라는 건 아니고요. 좀 이따 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신고 대행할 수도 있고요. 신고한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고요. 매매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신고할 때 6억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자금 매수 계획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언론에 부동산 가격, 수수료이나 이거 다 이제 대세됐죠? 50% 절반인데 6억이 나오는 거죠? 6억.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6억이 나오는 거. 6억 거래 시키면 되겠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방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한 실거래가 밑줄칩니다. 실거래가로 작성하여 이를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제출하는 방문신고 밑줄칩니다. 방문신고가 있고요.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인터넷 신고 방법이 있다. 두 개의 방법이 있네요. 방문신고, 전자문서 신고 밑줄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 그 다음에 신고 대상물에 보시면 신고 대상물은 다음에 네 가지 한정된다 그랬죠. 토지, 건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과 좀 차이가 있네요. 토건 입간공이었는데 여기는 토건하고 우리가 입주권하고 분양권만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주택에 대한
분양권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있겠죠? 상가도 있죠? 상가 분양권도 있을 수 있고, 토지에 대한 분양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만 신고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택만 신고하라 이거. 이건 신고할 필요 없다 이거. 신고할 필요 없다.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신고하는데 상가 분양권을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상가 분양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필요 없고, 토지도 분양 받죠. 토지 분양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448페이지 맨 위에 주위에 보시면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의 동그라미. 그래서 토건 입광공에서 토건만 지금 해당된다 이거죠. 분양권하고 또한 주택법상의 사업경영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의 분양권 등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아니다 이겁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매매 계약만을 신고한다. 매매 계약이 있죠.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매매 계약만 신고하고요. 그래서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주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이거.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나 하겠죠? 아까? 60일 이내예요. 60일. 그 다음에 신고는 어디에 따라 하겠죠? 그렇죠.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겠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신고의 방법은 무엇과 무엇이다고요? 방문 신고와 전자 신고가 있다. 여러분들 방문 신고, 방문 반드시 방문해야만 됐던 게 있었죠? 뭐 있었죠? 겨울 떡 떨리러 가야 되니까. 휴업. 예? 휴업. 또. 휴업은 우리가 직접 가라겠죠? 전자신고 안 됐죠? 그 뒤에는 대부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사항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된다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449페이지 어떤 걸 신고하냐 이건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자 1번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인적사항, 인적의 밑줄 인적사항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신고하고요. 두 번째 계약일 중도금 지급이 잔금 지급일 그래서 잔금 지급일의 밑줄 계약일 그다음에 3, 4, 5, 6을 묶습니다. 묶어서 3, 4, 5, 6을 묶어서 전부 이것은 그 면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5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그 다음에 6번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이건 전부 우리가 신고하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니까 뭐하고 느낌 확 옵니까? 공시법하고 느낌 확 오죠? 공시법에서 소지지 경축도 뭐 이렇게 오고 있죠? 지금 열심히.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7번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고해야 되죠?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신고하는지. 8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조건 기한에 밑줄치고요. 그래서 계약의 조건 기한인지 권리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8번에다가 권리관계라고 써놓고요. 시험 문제 쉽지 않다. 권리관계라고 나와요. 권리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권리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문제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위에 보시면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밑줄, 공법상 이용 제장 거래 규제 밑줄, 입지 조건이나 환경 조건 등은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 조건이라든지 입지 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했었죠? 거래 설명, 투자자한테 확인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취득 조세 중개 보수는 또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정리한다 이렇게 됐죠? 중개 보수에도 밑줄 쳐놔야 되겠네요.
중개보수에도 해놓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보수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사항. 아무튼 인적사항,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면적, 대상물에 대해서, 실제 거래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고요. 신고의 방법 아까 했고요. 앞에 가봅니다. 신고의 절차가 있고요. 45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51페이지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밑줄 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하는 거죠. 직방. 직방. 그 직방, 어제 인터넷 교사를 봤더니, 사장님 젊대요. 갑자기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직방 만들어서.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의 거의 90%, 80% 이상은 시장 점유하고 있고, 회사 가치가, 자산 가치가 벌써 2천억이 넘어가는. 본인의 어떤 경험이 조그만 아이들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도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교차로 아십니까? 네, 교차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벼룩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걸 만드신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80년 중반, 90년도죠? 90년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생활을 하는데, 거기 뭐가 있더라 이거죠? 그죠? 생활정보처가 있더라. 여러 신문이 있더라 이거. 근데 그걸 어떻게 주더라? 공짜로 주더라 이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다음날 바로 짐 싸들고 유학을 때려치고 우리나라 왔어요. 왜? 야,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사장이 다르죠? 예? 사장이 다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 거고. 그렇잖아요. 아까 직방은 지금 온라인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온라인.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아이템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람 봤더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직방. 그걸 만드는 많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렇죠? 회사 규칙 또 그것도 대단하지만 또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 지금 쿠팡이라든가 UMF도 초창기에는 하나에 팔았죠? 하나. 1일에 하나, 하루에 하나. 1일에 한 상품 팔았거든요. 그래서 50% 할인. 실제로.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쿠팡, UMF 다 한 거죠. 세 개가 우리나라. 여러분들하고 올릴까요? 쿠팡 물건? 약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약간의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도 요거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직방보다 더 큰 순천에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만드실 겁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온라인은. 456페이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온라인 쪽을 여러분보다 좀 많이 한 편이고, 지금도 이거 어떻게 버티냐, 온라인 쪽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온라인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오프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 그 다음에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 갔던 사람 다시 다 어디로 오죠, 지금? 오프라인이 다시 오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했던 뭐 아마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이 전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가져가면 성공을 하거든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좋은 생각은 온라인에서도 좋은 생각입니다. 통해요. 통한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가 없냐면 온라인적인 개념은 있거든요. 온라인적인 개념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오프라인에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이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인 사람은 온라인 세대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온라인적인 생각이 없어요. 대신 뭐는 풍부해? 오프라인 생각은 더 좋아. 근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50대와 20대가 만나야 돼요. 둘이 만나서 나눠야 돼, 나이를. 그래서 35세.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도 없고 시장 역동적 전 세계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분들을 봤을 때는 좀 그렇고 나이 먹었다고. 이 사람도 봤을 때는 또 어리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야 돼.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마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각자 놓으니까 지금 인터넷 생태계가 지금 그렇죠. 생태계가.
작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좀 온라인에서 2시간 작업할 거 이 사람들은 20분이면 해버리거든요. 저녁에 해봤자 별걸 놓는데 2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맡기면 20분인데. 그러니까 지쳐서 못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꾸준히 해야 돼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카페가 한 2만 명 회원 있잖아요. 안 해봐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그 2만 명 회원인데 그냥 왔겠습니까 저한테? 뭔가 도움을 줬죠? 근데 그 온라인 카페 만들고 블로그 작업하시면요 하루에 1명 오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10명 오기가 힘들고 100명 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100명. 이런 100명 모으면요 이 100명 모은 때까지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걸렸다면 100명부터 1000명 가는 것은 3개월이 나와요. 1000명에서 10,000명은 또 3개월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온라인의 속도고, 왜냐면 온라인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전 홍보 엄청 잘해줘요. 자기들끼리. 근데 오프라인 안 해줘요. 맛집 흑백이 혹시 인방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부담스럽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솔직히. 근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인권관계가 없으니까. 아니, 그래, 본인이 가서 판단하는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20대 계신 친구들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내년에 직방을 뛰어넘는 하나 만들까 합니다. 직방. 판단해요, 어떤 제 성격이. 중간에. 칼방. 네? 중간. 칼방이라고요? 칼방. 이름 하나 나오면 칼방. 알았어. 적어놔야 돼. 칼방. 내년에 칼방. 이 칼이 많아요? 센가요? 칼처럼 약속을 지킨다 이거죠. 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라인적인 생각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뛰어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뛰어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20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를 조성 못하니까 맨날 어디가 있는가요? 내일 모레 공무원 시험에 25만 명이 시험 보는 거죠. 내일 오잖아요. 내일 공무원 시험. 3,000명도 안 뽑는데 25만 명 시험 보는 거죠. 3,000명도 안 뽑아요, 그 공무원을. 근데 25만 명이 대학교 졸업해갖고 그 뭔 짓거리인가 모르겠어. 연봉 한 달에 120도 못 받아, 실수령액이. 철밥통이니까. 예? 철밥통. 철밥통이요?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이제 파생해 나봐야 정신 바짝 차립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연금이 그런 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결혼식 하려면 좋지. 왜냐면 공무원이 그 연금을 기존이 이거죠. 적게 냈고 많이 받는다 이거죠. 예, 적게 내고 예전에 문제가 없었죠.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한 75세, 80세도 안 됐으니까 은퇴하시고 60세 은퇴해서 한 10년간 15년 갔다가 돌아가시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60세 은퇴해가지고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100세까지. 300을 다시 너무 많이 네. 그리고 이게 연봉이 어떻게 되냐. 최근 내가 퇴직할 때 3년 연금, 3년 봉급에 평균치를 주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3개월치도 주고 이런 데니까 높잖아요. 나중에 은퇴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넣고 가져갈 때 좀 비싸게 가져가자 이러는데 뭐 줬던 거 뺏으려면 힘들죠. 이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었어요. 하자 했더니 반대했어요. 걔들이 새누리당.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거죠. 지출이 많으니까. 지금 공무원 계획 그러지만 더 심각한 건 또 군인연금. 이건 더 심각해요. 근데 말을 못 꺼내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사학연금. 우리나라 연금, 세계 공무원연금은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좀 덜 받아요. 제일 많이 받아요,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쪽. 근데 그쪽도 못 건드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건드려보고, 공무원도 건드려보고, 이게 되면 그쪽도 손보려고 하는데, 통합시키자 하잖아요,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없으니까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있죠? 저는 할 말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우리는 요거 해야 돼, 공동신문. 이건 우리가 할 말 해야지.
공동신고. 우리 칼방 내년에 칼방. 자, 공동신고입니다. 누가 공동신고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근데 손잡고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실제 가격 거래 등을 계약 체결 60일 이내 밑줄,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밑줄 칩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는 60일 이내, 60일 이내 어디 가서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소재지예요. 이걸 바꿔놔요. 뭐라고 바꿔놓을까요? 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소재지 이렇게 바꿔놓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에 신고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순천에 있는 부동산 매매했다가 어디 가서 신고하라고요? 순천 가서 신고하라. 서울 가서 신고하지 말고. 소재지. 이거 바꿔놓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소재지에 관할 시장 또는 군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밑줄.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냐. 또는에 동그라미. 또는. 밑이 아니에요. 밑이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이 둘 중 하나만 해서 전자인증 방법을 같은 하고요. 인터넷 가서 가능하다 이거죠.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 동그라미. 일방이 동그라미 여기다가 함께 하면 풀겠죠. 함께 하면 풀겠고 또 공동 하면 풀겠죠. 공동 신고는 오해하면 안 돼요. 공동 신고라고 하니까 거래 당사자인데 한쪽이 가요. A가 있고 B가 있다면 A만 가서 해도 되고 B만 가서 해도 된다. 둘이 손잡고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손잡고 가서. 방만 하면 된다. 네? 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방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래 계약서는 어떻게 하고? 둘 다 작성하고. A는 신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B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 이거예요. 공동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디귿번 결국 공동신고의 의미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의미이지 신고서의 제출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일방이 아무나 제출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서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거래 당사자의 공동이라는 것은 서명 또는 날인하라. 둘 다. 이게 공동이라는 의미지 둘이 손잡고 가서 신고하는 건 아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공동신고 조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이에요. 여러분 밑이 있죠. 밑. 어디서 나오죠? 밑. 어디서 나와요? 네? 거래계약서 그렇지. 거래계약서. 또. 네? 확인설명서 뭐? 인정. 확인설명서에서 그렇죠?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인장에서 두 가지만 밑이 있고 나머지 저도 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52페이지. 신고할 때 뭘 가지고 왔냐 이겁니다. 니은번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적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1번. 이걸 일단 들고 가고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2번이라고 하고요. 사유서.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겠죠? 나 신고 안 하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4번, 밑줄 치고 3번. 이제 세 가지 두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신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겠고요. 신고인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 대행입니다. 방문 신고에 한한다 이런데요. 대리인이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출에 우리가 대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을 등록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했습니다. 부동산 유임장 여러분 유임장 많이 아시죠? 인감 받을 때 유임장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4번 이것도 가지고 가서 대리인도 한다는 거.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비하시면 되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직방 떠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겠죠? 당사자가 있다가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서 하면 되겠죠?
신고 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으면 밑줄 칩니다. 거래 당사자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으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조차 없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는 얘들이 다 한다. 이게 모든 일. 그래서 당사자가 하는 일이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당사자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사 입장에서 편하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방법 보시면 니은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가 되겠죠? A 공인중개사, B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의 하나고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바쁘시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네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이 경우, 네 번째 줄에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밑줄 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바쁘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하는데 신분증을 제시할까요? 안 할까요? 제시합니다. 신분증.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얘들이 그 소속 이게 개업하는 상가 여기에 따라 서명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요. 예, 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해놨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와서 신고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와서 서명 안 하겠다. 밑줄 적어놓고 써놓으세요. 있다가 서명 날이 X표를 하면 되겠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줘야 돼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명 날은 할 필요는 없다. 주의해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 유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개업공인중개사 다 해놨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소속공인중개사는 대행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불편한 건 아니겠죠.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주택법에서 이제 하는데 주택법은 여러분들이 또 배우죠. 우리 공법에서 배울 겁니다. 주택법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택법에서는 15일 이내에 밑줄 치 두 번째 줄에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밑줄 칩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부터 아니에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동그라미 치고 15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부동산 신고는 며칠 이내 하라겠죠? 거래 당사자가 60일. 주택법에 의해서는 며칠 먼저 줄어들었죠? 15일. 15일 이내 아파트가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하고요. 만약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를 합니다. 똑같죠? 내용은 같은데 주의할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는 며칠 이내에 한다? 15일. 신고 대상을 보겠습니다. 별표 칩니다. 신고 대상물이 주택법입니다. 1번 신고 대상물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 있는 뭐다? 모든 아파트에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물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우리가 주택법에서 제시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그러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규로 건설 공급주택하는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규주택이 아니고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만 한다? 주택법에서 아파트만 한다고.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 계약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된 유상계약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교환계약 등도 신고를 해야 된다. 밑줄 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등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거래신고는. 그 다음 2번 무상계약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다음 표 보겠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자, 주택법에 의한 신고는 뭐만 한다고요? 아파트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계약에서 매매 계약만 했습니까? 교환 계약도 했습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만 했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뭐까지다? 매매하고 교환.
그렇죠. 매매와 교환까지도 포함해서 한다는 점 차이가 있죠. 좀 주의할 필요 있죠. 신고 절차는 같습니다. 내용이 같고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 시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공동 신고 의무가 있고요. 공동 신고 의무,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에 대리인에 의한 신고 방문 찾으셨습니까? 여기 방문 신고에 하나 더 되는데 신고서 플러스 신분증 플러스 유임장이라 돼 있죠. 여기 플러스 신분증 사본이라 돼 있죠. 신분증 사본을 지워버리고요. 인감증명서라고 씁니다. 인감증. 신분증 사본이 아니고 신분증을 가지고 왔는데 신분증 사본을 또 제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잘못 나왔으니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고. 그 옆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 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의무에 보시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체결부터 15일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요. 주택법은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거래 당사자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은 당사자는 안 한다는 것은 부신법하고 같죠? 지금 순천도 주택거래 신고 제한 지역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강남 같은 데 있겠죠. 투기적인 불쌍하게.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디귿번에 별표 칩니다. 신고는 두 개 지금 하는 거죠? 부신법에서 하는 것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지금? 주택법에 의한 게 있는데 이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아파트를 신고했다면 며칠이네? 15일인데 이걸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를 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에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파트. 그래서 주택법하고 알고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택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느낌상. 그렇잖아요. 주택법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해도 되니까. 주택법이 좀 더 특정돼 있잖아요. 아파트만 한다는 주택법이 먼저.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 의무. 아무튼 디귿번 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신법에 의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주택법을 좀 더 특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에 신고사항입니다. 이 신고사항이 시험에 심짝히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오면 공포에서도 가끔씩 나와요. 신고사항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매수인 인적사항, 계약 중도금, 잔급일, 거래상, 부동산 면적 이것은 전부 우리가 부신법에서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신고와 같은데 쭉 가서 보시면 7번도 같고요. 8번 이것도 같고 근데 9번에 딱 별표 칩니다. 9번에 별표 쳐요. 9번에 별표 치시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밑줄 치고요. 자금 조달 계획에 밑줄 치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주택법 제80조 2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 6억 원을 초과했던 걸 칩니다. 6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뭘 또 첨부하라고요? 신고할 때? 그렇지. 자금 계획 조달. 자금 조달 계획을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 아니면 승마장에 가서 경마장에 가서 하겠다. 로또 사갖고 6억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라 이거죠. 왜요? 로또 갖고 6억 벌게
아무튼 이게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얼마 할 때? 6억 초과할 때. 6억 초과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라 이거죠. 이게 좀 특이하니까 그번에 별표 칩니다. 다음 10번. 거래대상 주택 입주 계획. 입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계획도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에서 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있죠. 9번과 10번. 그 주택거래에서 입주 계획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은 6억 초과하는 경우에 시험지에서는 9억이라고 나올 겁니다. 6억과 9억 헷갈리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자금 조달 계획은 누가 작성하냐 이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사는 사람이 작성하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작성하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작성하겠죠. 그래서 매수인의 입주입니다. 당구장 표시 자금 조달 계획과 같은 주택거래 입주 계획을 차겠다는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수인의 밑줄 치고요. 매수인. 그래서 그 1번부터 8번까지는 부동산 신고와 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이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만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되는 겁니다. 6억 초과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고 대행도 가능하고요. 신고서와 신분증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소속 주위에 보시면 같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유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서명 날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457쪽에 신고대행 검증입니다. 등록관청의 조치명령권인데 보안명령권도 할 수 있죠. 자료 제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순서가 좀 잘못됐다네요. 우리 교재가. 그래서 458페이지에 신고 가격의 검증. 신고 가격의 검증이 3번이라 되어 있나요? 1번으로 바꿔줍니다. 1번으로 바꿔주고요. 먼저 신고하러 오면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봐야 돼요.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 먼저 보시고 신고 가격을 먼저 보고 가격 검증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자, 주택법이라든가 구신법에 의해서 부동산 신고하러 왔어요. 그러면 가격을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및 거래 내용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누가 한다고요? 국장은 운영해야 한다. 미쳤습니다. 국장이 개입했던 게 있었죠. 두개 보수 반드시. 중요한. 또 국장. 국장이 개입했던 거. 안 맞춰줄래? 국장. 된자가 아니고 국장.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도 누구 관련됐어요? 국장. 또 누구였죠, 국장? 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거.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 또 누구? 여러분들 내년에 자격증 따고 돈 갖다 줘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갖다 줄걸? 100% 갖다 드립니다. 어디다 갖다 줘도 돼요? 계속 문자 오잖아요. 안 하면 날라오고. 실무교육? 그렇죠. 누구? 협회는 누구였어요? 국장이었잖아요. 국장. 네? 협회 국장.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누구요? 여기 신고 가격. 가격 검증 체계로 가격 검증 체계 도구가 국장 소관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가의 검증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격의 적정성 통보 및 통보입니다. 검토 및 통보.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를 반환한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밑줄 칩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금 전부 누가 나오는 거죠? 소재지가 나오는 거죠? 이 소재지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세법에서 나올 겁니다. 세법에서 소재지는 누가 관련됐다고요? 세무관서. 부동산의 소재지. 그래야지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무관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게 법인 알죠? 법인이 만약 순천시가 법인 설립돼 있으면 순천시에다 내는 거죠, 세금을. 근데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순천에서 돈 벌어서 서울에다 따지죠?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가 여기서 돈 벌어갖고 어디로 돈 갖고 가? 서울로.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빨대라고 그러죠? 여기다 빨대 꽂아놓고 돈 빨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관련됐다? 소재지와 관련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보일 거예요. 시험지에서. 세무관서. 이건 세법에서도 할 테니까. 2번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자금은 당해 신고 내용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게 1번이었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자, 위에 있네요. 2번. 신고가액 검증하고 2번 똑같아요.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 교부하는데 어떻게 한다? 즉시. 이것만 기억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즉시 교부해야 된다. 즉시에 동그라미입니다. 즉시 교부해야 된다. 즉시.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엔 별표 쳐놓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끊고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 제3조 1항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칩니다. 본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는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457페이지 다시 앞장으로 가서 등록관청의 조치명령권의 3번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1번이 신고가액을 검증해야 되고 신고관청이 검증되고 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세 번째 등록관청이 조치명령한다. 이거 잘못됐으면 이제 보완명령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합니다. 등록관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제출에 자료의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불응시에는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대상이 된다. 3천만 원에 동그라칩니다. 3천만 원 하나 기억할 필요 있어요. 3천만 이거 하나 나올 겁니다. 아마 3천만 원. 3천만 원 과태료 좀 세죠? 그래서 거래대금을 지급 명령 제출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거 정리해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내용을 하나 통장 사본 내라든가 뭐 대출한다든가 정기대금 만기 수령해야 주식 처분 또 채권 처분했을 때 이런 내용 있으면 제출하라 그런데 안 냈으니까 3천만 원. 쭉 가서요. 458페이지 적정성 검토 결과의 보고라고 있죠. 이게 신설조항이 신설이라고 씁니다. 신설이라고 적고요. 신설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4번에 458페이지 안가로 4번 적정성 검토 결과의 보고 신설조항이니까 1번 신고가격을 검증한 등록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하며 밑줄 보고하여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 결과를 매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정정신고와 변경신고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해제 등의 신고 1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게 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이나 등록관청에 할 수 있다 밑줄 치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 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가 아니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해제 등의 신고서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체크해 놓고요. 해제 등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줘야 되겠죠? 확인서는 즉시 교부합니다. 확인서는 즉시 교부하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에 정정 신청이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변경 신고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둘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정정 신고 내용과 변경 신고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인데, 자, 정정 신청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 거래의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주택 거래 신고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조금, 자, 그래서 먼저 적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졌을 그때 적을까요? 시험에 아마 이것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잔금 지급일 변경이라고 있죠. 이게 여기 헷갈려요. 잔금 지급일을 변경할 때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자, 이게 부동산과 주택에서는 부동산 신고할 때는, 그 다음에 주택을 신고할 때, 이것은 뭐냐? 이건 변경 신고고요. 이건 정정 신청이에요.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날짜를 변경해 달래. 술 먹고 주정을 부린다. 주정. 되게 헷갈릴 겁니다. 다시 한번. 잔금 지급일을 15일에서 예를 들어서 25일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때는 부동산 신고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 주택에서는 정정 신청을